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의 엄청난 폭로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협박을 했대요. 이재명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 협조 안 하면 너 징역 10년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협조 안 하면 징역 10년.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검사가 협박했다. 이재명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협조 안 하면 징역 10년이야. 이 얘기가요.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요,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무언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툭 하면 불러다가 한 두어 달 동안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요,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와중에 끝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은 별건으로 잡아 가둔 다음에 그 별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본건을 수사를 합니다. 이미 붙잡혀 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 이 피고인, 피의자는 2중, 3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책을 냅니다. 야, 너 이재명만 죽이요. 그러면 내 너 봐줄게. 안 그러면 너 징역 10년? 여러분 같으면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일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은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이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서,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대북 성공 관련된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진술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바로 그 진술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성공 관련된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거는 검찰의 압박과 협박에 의해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계속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서 위협하고 협박했다. 그 상황에서 변호사까지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정도가 됐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한순간은 판단을 잘못해서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아주 강하게 추궁합니다. 자신들의 결백, 검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생 난리를 떨었다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자, 이 와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재명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협조해줘. 협조 안 하면 너 징역 10년.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전후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김성택이라든지 뭐 방용석이라든지 이런 쌍방울 관계자, 이 사람들이 검사실 한쪽 편에 거의 상주하면서 쌍방울 쪽에 수발을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검사실에 들어가면 그래요. 부장검사실 같은 데 가면 그래. 한쪽에 회의실 같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이 좀 다르게 어떤 데는 보면은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같이 검사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사관하고 검사가 따로 있으면 책상이 따로 있고 약간 좀 분리돼 있으면서 한쪽에는 이 회의실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장검사급 정도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자, 제가 모 부장검사실에 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검사실 한쪽에 회의실 같은 게 마련돼 있고 거기에 김성태라든지 방용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거기에 쌍방울 관계자들이 드나들면서 수발을 받고 있더라.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자기들끼리 쑥닥 뭔가 막 회의를 하고 회의 끝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진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혹은 지들끼리 막 그렇게 말 맞춰놓고는 탁 나와서 우리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기억 안 해? 라는 식으로 하더라. 자, 한마디로 검찰이 만들어주고 검찰이 어떻게 판을 깔아주고 검찰이 이제 판 깔아주고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판을 깔아준과 동시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과제를 던져주면은 김성태라든지 이런 애들이 자기들끼리 쑥덕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억지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희한 야리꾸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 이 과정에서 김성태가 그러더라는 거야. 형, 검찰은 이재명만 잡으면 된대. 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협조해주면 형 나갈 수 있어. 나도 형이 나갈 수 있게끔 협조해줄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형 징역 10년이야. 그 얘기를요, 검사가들이 있는 데서 해. 검사가 있는 데서 해. 그러면 그게 김성태의 얘기예요? 검사의 얘기예요? 그쵸? 야. 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의 요구를 거부하니까 갑자기 쌍방울 쪽 진술이 확 바뀌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얘기들이 마구 쏙 나오더라는 겁니다.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협조 안 하니까 나중에는 회유를 하더라. 그러면서 요 정도만 대답해줘. 요 정도만 대답해 주면 이거 가지고 뭐 구속이야 시키겠어?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협조를 구하듯이 하더랍니다. 그게 뭐다? 방북 계획을 보고했다. 북한한테 방북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뭐 여지를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북한에 전달했다. 요런 얘기는 시인을 해달라. 그러면 이것부터 협조한다라는 시그널로 알고 우리가 이제 우리 쌍방울 쪽 진술 우리가 조정해 줄게 요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쪽 사람들 만나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이재명 부지사도 북한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자리 한번 나와주세요. 인사치레라도 안 하겠어요? 아니,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내가 뭐 무슨 일로 북한 쪽 사람을 만났어. 저도 한 평양에 가서 그 옥류관 냉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인사치레로 안 해? 내가 인사치레를 했다고 해서 북한에서 초청장 팍 날라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남과 북이니까. 나도 북한에 거기 옥류관 가가지고 냉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당연한 거 아니고 인사치레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 인사치레 했다고 그거 보고서에 올린 거야. 자, 그 보고서 올렸다고 그 정도는 시인해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야, 이화영 부지사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부터 보도가 이상하게 나오더래. 그래서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폭로를 하기 시작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하고 이렇게 충돌이 법정에서 그 충돌이 일어난 일이 있었죠.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변호사도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만 와가지고 회유하고 검사만 와가지고 회유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지원해 주던 변호사까지 와가지고 변호사가 나를 접견하러 왔는데 나는 안 만나고 검사들만 실컷 만나고 오느라 이거야. 그러더니 자꾸 검찰이 이런 진술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래. 검사하고 얘기 다 됐고 심지어 이재명 측과도 얘기 다 됐으니까 그냥 니는 얘기해줘도 돼. 상관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 내용이 뭐다? 방북 계획을 보고했다든지. 북한이 또는 김성태 쪽에서 방북 비용을 댈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화영을 놓고 전방이 설득과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변호사는 나중에 해임당합니다. 심지어 이 변호사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변호사와 얘기 다 됐다라고 그 내용대로 진술 안 하면 짜증을 내기도 했대요. 그래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김성태가 그러면 형 내가 변호사 대줄게 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 역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한동안 이화영 부지사한테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한테 변호인이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변호인이 아닌 거야. 소위 말하는 법무법인 해광 쪽 변호인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예, 그 변호인을 괴롭혀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 아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안 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못 구하니까 나중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끔 하죠. 이게 뭐예요?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무장 해제시키려고 한 거죠. 변호사가 없으면 무장 해제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정을 판사가 사실상 동조해 준 거죠. 이 판사, 이 검사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들과 지금 법정에서 법정에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생각을 합니까? 즉, 그 누구도 이화영에 대해서 변론하지 마라 라는 식의 협박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란 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그런 압박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시국 사건만 변론했어요. 참네. 아유, 참 대한민국에 변호사 같은 변호사도 없고, 기자 같은 기자도 없고, 검사 같은 검사도 없고, 판사 같은 판사도 없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우리는 이런 나라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우리가 170명, 180명 있으면 뭐해? 국회의원 같은 게 10명도 채 안 됐는데, 개혁하겠다는 애들 10명도 채 안 됐는데, 나머지는 대충 시간 때우고 지역구 관리하다가 재선 삼선하면 되는 그런 놈들이었는데, 개혁하자 그러면, 시민들이 몰려와서 개혁하자 그러면 귀찮아하고 되돌려 보내기 바쁜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앉았었으니
개혁이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참. 자, 변호사마저도 이상했던 겁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싹 법정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오늘 피고인 신문하는 와중에 나온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를 완전히 뚜까 팬 거죠. 검사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위증하라고 했냐? 그렇게 막 승질을 내요. 심지어 어떤 검사는 일부러 이화영 부지사의 승질을 건들기 위해서 말을 끊는다든지 따다다다다닥 시비를 건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재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변호사 중에서도. 제가 한동훈하고 그 재판을 하는데 이제 한동훈 쪽 변호사가 1심 변호사가 얼마나 사람 신경을 건드는지 하나하나 시비를 걸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지가 탁탁 끼어들면서 말을 자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기가 차서. 그래서 제가 우엑 해서 한마디를 사실은 뱉었죠. 이것도 나무 위키 이런 증거 갖다 놓길래 나무 위키도 증거입니까?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화를 내게 만들어서 왜 판사들은 화내는 사건 관계자한테 불리하게 판단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짓을 여자 검사, 여자 변호사들이 맞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언제 위증하라고 했냐 뭐 이렇게 따돌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 변호사가 네 사무실에 드나든 건 사실이지 않느냐 라고 또 되묻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피고인 진술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하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협박과 위협과 회유에 못 이겨서 결국에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나름 함정을 하나 만들어 뒀더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 맞다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언제 했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재명 대표는 거기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날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른 행사에 참여한 사진까지 찍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애시당초 이것이 거짓으로 들통날 수밖에 없는 진술을 한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을 맞춰가지고 진술한 거야. 그게 뭐다? 이게 사실 뭘 하느냐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운동권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 붙잡혀 가서 혹은 검찰에 붙잡혀 가서 혹은 안기부에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두들겨 맞고 이러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동지를 파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때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질 수 있는 얘기를 하라. 즉 알리바이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야 네가 언제 그런 지시를 받았어? 저 5월 19일 날 학교 학생회관에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 5월 19일 날 나는 고향집에 내려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학생회관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하면은 이건 사실이 아니네? 알리바이가 있네? 라고 하게끔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혹은 동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꼭 그런 걸 만들어 두라고. 이번에 이화영 지사 그걸 사실 쓴 거죠. 그래서 검찰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주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날 다른 데 있었던, 그래서 다른 데 있었다는 사진이 찍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뭘 말합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실 이거 하나로도 이미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통통이님, 변호사가 지금도 없나요? 지금은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많이 힘이 딸리죠.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변호사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 사건인데 그런 면에서 좀 그렇죠.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도움 그리고 응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2분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